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의 한민우입니다. 자, 오늘은 10개년 회차별 이 기출문제 특강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키워드 특강을 진행했는데요. 이 키워드가 기출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렇게 이제 한번 또 보시고 이론적인 정리도 하고 이제 그 회차별로 전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루게 됩니다. 대신 지금 제가 그 10개년 강의를 진행하면서 5개년 정도 있죠. 32회, 31회, 30회 이렇게 5개년 정도는 우리 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스포이 교재 있죠. 이 교재 순서와 맞춰서 문제를 제가 순서를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그렇게 지금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5개년 정도는 그냥 그대로 나왔던 문제지로 그냥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뒤죽박죽 될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놔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연습할 필요가 있어서 5개년 정도는 그렇게 그대로 가고, 다음에 5개년 정도 최신 것은 꼭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최신 것은 교재 순서대로 이렇게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 들으시면서 이론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에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고요. 어떤 부분을 자꾸 묻고 있는가, 이거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5개년치는 순서가 다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례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그걸 연타석으로 계속 보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잘 활용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32회 때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32회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문제도 만만치가 않은 것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녹록하지는 않은 시험이었어요. 자, 그럼 먼저 이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사물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용어의 정의가 문제가 빠져버렸죠. 빠지고 바로 이제 중개사물 문제가 1번 문제로 들어왔어요. 다툼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해결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요 중개사물에 관한 문제 올해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중개사물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그럼 뭐 해놓고 시작해야 되죠? 그러면 토지에서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이에요. 이것은 미채굴의 광물이죠. 광업권의 객체로서 구기로 합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럼 X고요. 다음에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역시 X다. 다음에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이에요. 수목은 명인 방법이 돼 있거나 등기된 것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X죠. 다음에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예요. 그럼 토지입니다. 토지는 되는 거죠. 그러면 중개사물 됐고요. 이게 정답이네요. 다음 5번입니다.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내 이주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이것이 뭐다? 이게 바로 대토권이죠. 그죠? 대토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되지 않습니다. 대토권 아주 잘 묻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크게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그러니까 분양권, 입주권, 대토권, 권리금 이런 것들을 주로 묻고 있는데, 입주권은 최근 시험에서 안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 대토권, 세차장 구조물, 권리금, 금전채권, 이것이 이제 주로 최근에 판례였기 때문에 아주 잘 묻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정답은 4번이었어요. 그럼 2번 문제 가볼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래서 이 정책심의위원회 짝수회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들, 심의사항이 무엇인지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또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옳은 것 했으니까 O 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O 해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심의하는 사항은 중개보수 변경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중기업 육성 이런 내용들을 심의 의결합니다. 주 내용은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이죠. 그럼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여기서 정했다. 그러면 이때는 시도지사는 팔로 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중개보수 변경사항 심의할 수 있죠. 그럼 맞는 지문이죠. 다음 니은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자, 읽으면서 체크해야 돼요. 포함이죠.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거죠. 그러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니은 지문 맞고요. 디귿입니다.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 위원장은 누가 된다? 국토부 제1차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 제1차관이 된다. 그러므로 틀렸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이제 틀린 겁니다. 국토부 제1차관이 되는 거다.
다음 리을입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자, 호선이 떴죠, 지금. 그러면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금 장난을 쳤죠. 그래서 여기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어요. 차관이, 국토부 제1차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들 중에서 지명한 자가,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호선된 자가 아니죠. 자, 그래서 틀렸네요. 그럼 지금 박스형은 답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었습니다. 1번 정답이었죠. 자, 그래서 정답 이제 1번이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책시면은 짝수의 문제긴 하지만 우리는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과목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꼭 정리를 해 두시는데,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 통지해야 돼요. 7일 전이죠. 7일 전까지 소집 통지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오기를 한다. 그리고 위원회 임기는 모두 2년이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갑니다. 3번 문제예요. 공인인사업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연화세무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을 그랬어요. 이 작년 시험에서 지금 그 등록과 그 결격을 엮어서 한 문제로 물어봤어요. 이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등록 따로 결격 따로 물어볼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내용을 등록 따로 결격 따로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옳은 거라 했으니까 O 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기억 지문이에요. 피특정 후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자, OX? X죠. 그러면 지금 피특정 후에는 최근 시험에서 아주 잘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특정 후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죠. 그래 틀렸고, 니은 지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럼 집행유예 체크해야 되죠.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그럼 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럼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요게 지금 체크 포인트죠. 이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맞습니까? 예, O. 다음 디귿입니다.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자, 5천만 원 체크하고 가야 되죠.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접동조합이라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틀렸죠? 예를 들어서 사회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사회접동조합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최근에 아주 잘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X예요. 그럼 옳은 지문은 니은뿐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니은뿐이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결격 사유와 등록에 대한 기준, 그리고 결격 사유 내용을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4번 문제입니다. 중개사무소에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그랬어요. 중개사무소 아주 잘 묻죠. 중개사무소는 제일 잘 묻는 게 분사무소와 중개사무소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파트에서는 각각 분사무소와 이전에 대한 내용을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설치에 관한 셈으로 틀린 것 그랬으니까 X 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지문이에요.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그러면 등록관청 내입니다. 등록관청 내에는 법인이든 아니든 반드시 한 개만 둘 수 있죠. 그래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공인인사인 경우나 중개인, 개인인 경우를 얘기하는데 등록관청 내 한 개만 둘 수 있죠. 한 개만. 자, 그럼 맞는 지문이고, 다음 2번 지문이에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거 꼭 한 문장으로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거 법인만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분사무소에는 공인인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맞았죠?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을 얘기하죠. 공인인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되죠. 맞습니다. 그럼 3번 지문이에요. 개업공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이전 신고할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사죠. 다른 개업공사의 승낙서를 첨부된다. 이걸 꼭 체크해야 되죠. 그럼 맞습니까? 건물주의 승낙서가 아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다음 4번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사가 분사무소를 두르는 경우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분사무소를 설치한다. 그럼 사용권 확보해야 되죠. 이때 이 사용권 확보 방법은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모두 허용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 맞는 지문이고요. 5번입니다. 법인인격공사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함소는 시도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가 없다. 자, 시도별로 한 개소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틀렸죠?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되게 쉽죠? 네, 그래서 정답은 틀렸습니다. 5번이었죠.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서비스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분사함소를 엮어서 같이 이제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이거와 엮어서 같이 물어본 거예요. 제재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중사무소 임시시설 설치는 임의적 등록 취소에 1-1이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가볼까요? 5번 문제입니다. 공인인사업령상 공인인사행기업공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지금 조건지시가 나왔죠. 그럼 우리가 지금 스킬을 많이 연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조건지시가 나왔는데 관할지역 내로 이전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로 이전했던, 위로 이전했던 조건지시가 나왔어요. 그럼 조건지시가 나오면 관할지역 위로 이전했던, 내로 이전했던 꼭 명심할 게 뭐라 하겠습니까? 변경 기재 규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핵심 포인트가. 그러니까 관할지역 위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위로 이전했다고 조건 제시했으면 변경 기재 규부할 수 없다. 반드시 재규부해야 되죠. 그래서 재규부해 줘야 됩니다. 근데 관할지역 내로 이전했다고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것도 변경 기재 규부할 수 있죠? 재규부가 원칙이죠. 변경 기재 규부할 수도 있다예요. 있다.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변경 기재 규부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주의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건 지시가 관할지역 내로 지금 조건 제시한 거예요. 그럼 틀린 것 그랬으니까 X 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X를 해놓고 시작합니다. 그럼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10일 내 신고해야 되죠. 예, 그래서 10일 내 신고해야 된다. 그럼 10일 맞네요. 다음 니은입니다. 등록관청이 이행 신고를 받은 경우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그럼 틀렸죠? 교부할 수 없고 교부할 수 있고, 그죠? 틀렸고 재교부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변경 기재 교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지문 틀렸습니다. 그럼 니은. 다음 디귿입니다. 이전 신고할 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제출해야 되죠? 그럼 이전 신고할 때 서류 첨부하는 거 뭘 첨부해야 됩니까? 이전 신고할 때 등사를 첨부하는 거죠. 등록증 원본,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그죠? 등사, 등록증 원본, 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분사무소 이전 신고에서는 신고하기 서입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리을입니다. 건축물 대장 기재되지 않는 건물로 이전 신고한 경우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 줘야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됐죠. 그러면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을 지문은 또 맞는 지문이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박스형은 답치기 전에 반드시 꼭 확인하고 치라고 했어요. 이렇게 틀린 거 골라라 문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답을 치기 전에 확인하고 친다. 그러면 니은 디귿으로 쳐야 되죠? 그러니까 3번을 정답 쳐야 되지. 기억 리을 있지 않습니까? 기억 리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2번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내기 때문에 확실히 박스형은 답을 치기 전에 꼭 확인하고 친다. 이게 몸에 배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6번 문제로 갑니다. 공인사업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게시와 명칭 아주 잘 내고 있죠. 그래서 게시가 더군다나 올해 지금 바뀐 게 있죠. 사업자 등록증이 추가됐어요. 그죠? 추가됐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문이에요. 법인인격공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 설치 신고 확인서의 원본을 게시해야 된다. 자, 우리 게시가 뜨게 되면 꼭 명심할 게 원본이라는 걸 의심해야 돼요. 그러면 분사무소는 분사무 설치 신고 확인서죠. 신고 확인서 원본 꼭 체크해야 되죠. 이거 원본 게시해야 된다. 그럼 맞죠? 2번입니다. 소속공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사의 공사자격증 원본도 게시한다. 역시 원본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요. 맞고요. 소공사의 자격증 게시는 개공이 하는 겁니다. 소공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죠. 다음 3번입니다. 개공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란 명칭을 사용한 경우. 자, 아닌 자 나왔어요.
아닌자 떴다. 그럼 아닌자가 나오면 이건 1-1로 연결돼야 되죠. 그럼 부동산 중개란 명칭을 사용했다. 그럼 이건 사칭 아닙니까? 그럼 3-3. 틀렸죠? 3년 이하의 적도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틀렸어. 1-1이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틀린 걸 하겠으니까 3번이 됐고요. 4번입니다.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의와 부동산 뉴스 대표란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했다. 자, 부동산 뉴스 대표 사건. 너무 잘합니다. 이건 유사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자, 다음에 5번입니다. 공인인사기업공사가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한다. 명심할게. 5개 광고물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5개 광고물은 간판으로 꼭 이해하라고 했어요. 간판이니까 성명이 나와야 되죠? 이게 키워드죠. 그러니까 5개 광고물이 뜨면 성명만 나오면 된다. 그러면 성명을 표기하지 않고 허위 표기했다. 그럼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래서 5개 광고물은 간판이다. 이게 표시 광고와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꼭 명심하시고, 그러면 이제 5개 광고물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맞죠? 분사함소 간판은 누구 이름? 책임자죠. 그죠? 분사함소는 책임자 성명이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이걸 우리는 키워드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럼 5번도 맞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로 갑니다. 중사물에 표시광고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표시광고 및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 표시광고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할 때 우리가 명시할 사항들, 성명, 소연 등이 있죠. 이건 공통적으로 광고 나갈 때는 무조건 명시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이죠. 기업공사의 성명, 다음에 중개사무소의 명칭, 중개사무소의 소재지죠. 다음에 연락처 나가야 되고 개설 등록번호도 나가야 된다. 개설 등록번호죠. 그러면 명심할게. 사업자 등록번호예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광고에 포함시킬 사항이 아니에요. 개설 등록번호다. 이걸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 광고 나가잖아요. 그럼 인터넷 광고 나갈 땐 추가할 사항이죠. 이게 추가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건에 대한 사항이 쭉 나가죠. 그래가지고 인터넷 광고할 때는 종갓집이면 가서, 거소죠. 총 사용 가능, 방방 개수와 주차 관리비를 체크하라. 너무 많죠, 이게? 그래서 우리 거꾸로 얘기했어요. 내진 설계 같은 거는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류, 물건의 종류, 가격, 면적, 거래 형태, 물건의 소재지죠. 그 다음에 총 층수, 사용 승인일, 입주 가능일, 방향, 방해 개수, 욕실의 개수, 다음에 주차 대수, 관리비죠. 이겁니다. 그 다음 부당한 표시 광고는 금지가 돼 있고 존다 과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위반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개공이 아닌 자 광고했다. 1-. 그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틀린 것 그랬으니까 X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1번. 기업공사는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려면 기업공사, 소속공사 및 중개보조원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 일단 틀렸다는 거 그냥 알아요. 그죠? 뭐 이건 더 부연 설명 자체도 필요 없죠. 우리 중개보조원 명시하면 확실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틀렸습니다. 중개보조원 명시하면 안 되고요. 소공사를 명시하라는 얘기 있느냐? 없죠. 소공사도 명시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번 질문 틀렸어요. 바로 정답입니다. 아이고 반가워라. 그죠? 기업공사는 중개사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사물의 광고 같은 부당한 표시 광고가 안 되죠. 그러니까 존재가 뜨게 되면 부당한 표시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이자는 신고 고발해도 포상금 주는 거 아니에요. 부당한 표시 광고는. 자, 그래서 존재가 나오면 부당한 표시 광고다. 이건 500과다. 다음 3번입니다. 기업공사는 중개사물의 가격 등 내용을 과장되게 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 역시 과장 나왔어요. 존다 과해. 존다 과. 그다음 부당한 표시 광고죠. 당연한 얘기고. 그럼 맞았죠. 둘 다. 4번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통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의 규정 준수 여부에 관하여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체크포인트는 이게 국토부 장관이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죠. 이게 국장이 할 수 있다. 이게 체크포인트고, 그럼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 보고를 분기마다 하니까 30일.
3개월마다 하는 거니까.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내에 결과 보고하는 겁니다. 국장에게 하는 거죠. 그럼 맞고요. 다음 5번 국토부 장관의 인터넷 PC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춰서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게 인터넷 PC 광고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럼 이것도 보세요. 국토부 장관이죠. 그 다음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 되죠. 이걸 치사하게 말해요. 뭐 시도의사나 등록과처럼 바꿔내면 틀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국토부 장관이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모니터링에서 지금 숫자가 하나가 빠진 게 10일이죠. 그러니까 시도의사 등록과청에다가 국토부 장관이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는 거죠. 그럼 이들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해주고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게 돼 있죠. 며칠 내? 10일 내. 그죠? 예, 그래서 30, 15, 10으로 돼 있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요거 7번,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8번 갑니다. 이제 공인인수업령상 법인인기업공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법인의 겸업 계속 내고 있죠? 그럼 법인의 겸업은 중개업 외에 관상, 차분, 경일을 할 수 있다. 관상, 차분, 경이 이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관리대행이죠. 다음에 상담이에요. 다음에 프랜차이즈, 분양대행, 경공매 알선대리, 다음에 이사 관련 용역의 알선. 포인트는 관리대행이지 않습니까? 주상만 된다. 그럼 농업용 창고시설 안 되는 거죠. 분양대행이잖아요. 역시 대행이니까 주상만 된다. 그럼 토지 분양대행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점 주의하시고 상담은 부동산에 대한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증권 투자 컨설팅 안 됩니다. 개발 상담이니까 개발업 직접 안 됩니다. 이걸 주의하고 프랜차이즈는 개공 대상이 된다는 걸 꼭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경공매 알선 대리 할 수 있고 경매 대리업 할 때는 법원에 등록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이사 관련 용역의 알선이니까 이사업체를 직접 하는 건 안 된다. 법인이 겸업을 위반했잖아요. 의무적 등록 취소. 겸업 위반은 의무적 등록 취소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은 겸업 제한을 원칙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법인인기업공사 업무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이제 X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택의 임대관리입니다. 주상, 임대관리, 관리대행 할 수 있죠. 그럼 맞고요. 다음 2번 부동산 개발 상담 및 주택의 분양 대행입니다. 자 개발에 관한 상담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상담이니까 당연히 가능하고요. 다음에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이죠. 그러니까 주상만 된다. 그럼 맞습니다. 다음 3번 개업공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 대행이요. 자, 이 공제업무 대행이라는 거 이거 할 수 있나요? 없죠. 중기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유무 제공이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럼 3번 정답됐고 4번 국세인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 자, 그러면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요거 취득의 알선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럼 5고요. 다음에 증개의뢰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이게 포인트죠. 알선. 이사업체. 직접 운영은 안 된다. 그래서 역시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답은 3번이었죠. 쉽게 풀었을 걸로 보이고요.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 가봅니다. 공인사업령상 개업공사의 고용인원하는 셈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틀린 것. 그러면 X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고용인 역시 매번 출제하죠. 그러면 고용신고는 업무 시전, 종료신고는 10일 내에.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그냥 쉽게 해결하는데 책임에 대한 부분을 여러 물어보면 조금 어려워하는데 뭐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개업공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러면 종료가 나왔죠. 그럼 종료일로부터 10일이 나와야 되죠. 등록과청에 신고해야 되죠? 예, 신고해야 됩니다. 이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죠? 예, 그럼 맞습니다.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근데 실무적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신고 당연히 이제 전자문서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2번입니다. 소속공사에 고용신고받은 등록과청은 공사획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그 소속공사의 공인인사에게 확인 요청을 해야 된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확인 요청하기 때문에 고용신고할 때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이었다. 그러면 결격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럼 2번 맞고요. 3번입니다.
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 공인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사로 본다. 그러면 키워드가 업무상 행위죠. 그러면 개공의 행위로 본다. 본다예요. 그래서 이걸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로 개공은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직접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맞고요. 4번입니다. 개공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에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된다. 장난쳤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고용을 했다. 중개보조원을 고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고용한 경우에는 그들이 교육을 받도록 한 후 그들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문이. 이게. 그러면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에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죠. 교육을 받도록 하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정답이었죠, 그럼. 5번입니다. 중개보조원에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사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우리 협회 통보, 등신이죠. 등록사항과 신고사항을 모두 통보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공사협회에 신고사항은 다 통보한다. 고용신고, 종료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 분삼설치신고, 이전신고. 그죠? 자,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그럼 고용인에 대한 내용을 받고 이제 10번 문제 볼까요? 중개업의 휴업 및 재개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 그럼 오해 놓고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휴표 문제도 역시 매회 출제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3월을 초과하는 휴업할 때는 신고하는 가 있고 그 기간은 6개월 초과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 질병, 징집, 취약, 임신, 출산이 추가됐죠. 기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일때는 이제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로 안 되고요. 그죠? 휴폐업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러면 1번입니다. 개업공사가 3개월을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자, 장난 비슷하게 쳤는데 지금 3월을 초과하는 휴업할 때 신고하는 거 있죠? 그러면 딱 3개월입니다. 딱 3개월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딱 3개월이면 신고 의무가 없죠? 그죠? 틀렸습니다. 3월 초과에 할 때 휴업 신고하는 거죠. 그러므로 1번 X. 2번. 개업공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취약, 질병이나 요양, 징집으로 인한 이병에 한한다. 그럼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는 이거 사유. 이거는 요거에 한한다 그랬죠, 지금. 그러니까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장난쳤어요. 이런 식의 질문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장난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 외에도 임신, 출산, 기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 틀렸고 3번 질문 개업공사가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에 첨부해 주셔야 이 질문 생각보다 잘 내거든요. 휴업 신고할 때 이미 등록증 반납해버렸죠. 그러면 휴업기간 기간 변경 신고하는 거예요. 이때 이거 등록증을 첨부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제출할 수가 없어요. 이미 반납해버렸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 질문 잘 냅니다. 틀렸죠. 첨부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 신고와 달리 전자문서에 신고를 할 수 없다. 자, 이거 재개신고입니다. 휴업기간 변경 신고예요. 마찬가지로 전자문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예, 그래서 틀렸죠. 휴폐업 신고는 전자문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 잘 묻죠. 그래서 4번 질문 틀렸고요. 5번 질문 재개신고받은 등록증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되죠. 즉시. 즉시냐 지체없이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등록증 이렇게 재개신고 받았다. 그러면 이때는 즉시 반환해 줘야 되죠. 예. 그러면 재개신고를 전자문서로 했어요. 그럼 이거 반환 어떻게 받는다고요? 갔다 오거나 오토바이로 보내달라고 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예, 5번이 맞는 지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고 그러면 휴폐업 신고 위반은 제재가 뭐예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근데 6월 초과하는 무단휴업 들어가면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11번이에요.
공인인증서 법령상 기업공사가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자, 간판 철거 사유죠. 단순 암기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가볍게 그냥 이해만 해두면 되는데, 중개업을 안 할 때 철거한다. 그럼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했다. 맞죠? 폐업 사실을 신고했다. 등록 취소를 받았다. 지체 철거해야 되고, 등록 과정이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신고했다. 그럼 휴업이나 업무 정지는 철거 의무가 없죠. 그러므로 틀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옳은 거라겠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철거 의무가 없죠. 그러면 지체 철거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할 수 있죠. 그죠?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이런 걸 틀리면 절대 안 되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갑니다. 12번 문제예요. 거래용무 사업자 지정대장 서식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 자, 이게 우리가 지금 40문제 중에 꼭 틀려라고 내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가 이거였어요. 서식을 꼭 한 문제씩 또 내죠. 근데 서식으로 이걸 틀려라고 작정하고 낸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아주 이례적으로 거래용무 사업자 지정대장 갖고 물어봤어요, 이거.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작성하는 건데 이걸 꼭 우리가 알아야 될까? 의문점이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시험장에서 승질 내면 절대 안 되죠. 그래도 이제 문제를 아니할 말로 개떡같이 내더라도 찰떡같이 우리 맞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서식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풀자고 그랬어요. 일단 서식 문제는 한 문제씩 꼭 낸다고 그랬는데 서식을 모두 암기할 수 없으니까 일단 상식선에서 접근해 본다. 상식선에서 접근해 본다. 그래도 이제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넘어간다. 그냥 통과해버려야 돼요.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돌아온다. 돌아와서 본다. 돌아와서 본다. 80문제 보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엄청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 이건 틀리라고 냈네? 이런 문제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이거 1년 동안 강의했겠습니까? 안 했지.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이건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제가 강의 안 하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저한테. 그러면 이건 틀려라고 낸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상식선을 접근해보자 이거예요. 거래용무 사업자 지정대장이죠, 지금. 지정대장. 그러면 이게 언제 지정을 했는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연원일 들어갈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상호, 지정받은 자 상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들어갈 것 같죠? 그러면 주된 컴퓨터 설비네요. 그러니까 컴퓨터 확보해야 되니까 거래용무 사업자가 어떤 컴퓨터를 확보했는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맞는 것 같고. 그 다음 전문자격증 보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거죠. 정보처리 기사 한 명 이상 확보해야 되죠. 공인인증서 한 명 이상 확보해야 되죠. 그러면 그 보유에 관한 사항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정자통신사업법 뭐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번호입니다. 이게 전기통신사업법이죠, 이게.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번호입니다. 이건 아니겠죠, 이게. 그래서 부가통신사업자이면 되긴 되는데 부가통신사업자만 그 신고증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지정할 때 사업자 번호까지 이거를 지정대장에 기재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5번이 이제 정답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워낙 긴장 상태에서 이거 쉽게 풀어내겠어요? 그죠? 예,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12번, 5번 이제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13번 문제 가보죠. 자, 이거는 이제 서비스 문제였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이건 서비스 문제였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를 물었죠. 유일하게 비밀 누설죄잖아요. 그죠? 반의사 불벌죄. 이게 그러면 반의사 불벌죄를 찾으면 되죠. 그래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 이게 반의사 불벌죄 아닙니까? 그 정답은 2번이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했다. 이건 1-1. 그죠? 1-1이고. 그 다음에 법령으로부터 보수를 초과하여, 법령이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받았다. 그러면 이거 금지행위로서 개공이었으니까 임취의 1-1. 다음에 4번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시세보다 현저하게 강요했다. 그럼 이거 시세가 나오면 일단 3-3이죠. 다음에 개공이 단체를 구성했다. 그러면 금지행위로서 의무적 등록 취소의 3-3이죠.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는 이제 비밀 누설죄로서 1-1. 그래서 2번이었어요.
서비스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번 문제 가볼까요? 확인 설명사항과 전속 계약에 따라 부동산 정보만을 공개할 중개사물에 대한 내용 공통으로 규제된 거. 그러니까 공통을 지금 물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차이점만 기억하고 있어요. 확인 설명사항과 공개할 정보의 차이점. 일단은 알고 있죠.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가 차이가 있죠. 권리자 주소문 등 인적사항 정보. 그죠? 이거는 공개 금지가 돼 있죠. 근데 이거 설명해야 됩니다. 소유자가 누군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고 있어요. 수호세는 공개할 정보에 빠져 있죠. 중개 보수 및 실비에 살출돼요. 취득 관련 주소는 이거는 공개할 정보에는 빠져 있어요, 지금. 근데 설명사항에는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시지가는 논란이 좀 있는데,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죠.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공개할 정보에는 일단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설명사항에는 명문이 없습니다. 명문이.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차이점만 기억했어요. 그럼 우리 기억이 없는 것은 공통이에요. 그래서 공통을 물었던 겁니다. 그럼 공법상 거래 규제입니다. 기억이 없죠. 그러면 설명사항이자 공개할 정보예요, 이거. 맞죠? 그래서 설명사항이자 공개할 정보. 다음 벽면 도배 상태입니다. 기억이 없죠. 그럼 이것도 설명사항이자 공개할 정보. 일조소음 진동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 조건도 기억이 없죠. 그럼 설명사항이자 공개할 정보예요. 그러나 취득 시 부담할 조세율입니다. 이것은 지금 설명사항은 맞잖아요. 설명사항 맞는데 공개할 정보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빠져 있죠? 예,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리을은 그래서 X예요. 그럼 지금 기억, 니은, 디귿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년이 넘어서 이제 다시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11회 때 출제한 바가 있죠. 근데 32회 때 작년 시험에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이점만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그럼 15번 문제 가볼까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인사 운영상 개업공사가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 문제 참 이상하게 물어봤죠, 이거. 그죠? 아니, 편하게 그냥 이게 전자계약을 한 경우에 별도의 보관 의무가 없는 게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면 그냥 쉽게 해결되는데, 근데 우리가 보관한 서류 세 가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전속중개계약서 보관해야 되고, 그다음에 확인설명서 보관해야 되고, 거래계약서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속은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이죠. 이렇게 보관하는데,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 대해서만 전자계약을 했을 때는 보관 의무가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고, 전속은 이건 전자계약을 할 일이 없잖아요. 전속중개계약은.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명시적으로 규정된 거 모두 오는 거, 그러면 O 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확인설명서가 기억이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가 1이죠.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 보증서 아니고, 소공사 고용신고서도 아니고, 거래계약서, 전자계약을 했을 때는 보관 의무가 없죠. 그러면 기억과 리을이었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했으면 쉽게 이제 이해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시험을 보면서 우리 수험생들이 아,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이제 돌아보면은 그냥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이게. 이 두 개 서류는 아예 보관 의무 자체가 없죠. 자, 그럼 16번 문제 갑니다. 이제 중개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이게 중개행위 용어의 정의처럼 사실은 물어봤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손해배상 쪽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손해배상 쪽의 문제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옳은 것 그랬어요. 옳은 것. 1번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사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사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럼 이거 틀렸다는 거 아시죠? 주관적 의사를 따라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야 되죠.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예요. 그래 1번 틀렸고, 2번 임대차 계약을 할세한 계약공사가 계약 체결 외에도 목적물의 인도, 당사자 계약서 의무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될 것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 범위에 포함된다. 이건 뭐 와닿네요.
상당히 지금 길었는데, 그래서 맞는 질문인데, 여기 계약 체결 후에도 의무 실현에 관여했다. 선관주의 다 해줘야 되죠. 그래서 중개행위 범위에 이제 포함시켰죠. 그래서 손해배상에 관한 중개행위 범위는 용어에 정해서 말한 중개행위 범위로 한정하여서 갈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경매행위를 하다가 이행에 관여하다가 관리대행을 해주다가 심지어는 그래도 중개행위 하다가 손해 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고 했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2번 질문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3번 소속공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개설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우리 이 질문 최근에 잘 내고 있죠. 소공사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죠? 틀렸고 이중소 금지니까. 다음 4번 개업공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된다. 그래도 이건 신사였죠. 그러니까 서명 날인 뜨면요 무조건 체크하면서 읽어야 되죠. 서명 및 날인. 그러면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이죠. 하거나 아니죠. 이게 틀렸죠. 서명 및 날인이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체크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다음 5번 질문. 그럼 틀렸고요. 5번 질문. 개업공사가 국토부 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자, 우리 거래계약서라고 했죠.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거 엄청 잘못 씁니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된다. 표준서식 자체가 없는데 과태료를 받을 일이 없죠. 그죠? 그래서 5번도 역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었어요. 중개 행위 갖고 물어봤는데 이건 그래서 종합문제 형식으로 출제한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17번 문제 갑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틀린 거. 그럼 X 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럼 1번입니다. 개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는 거래량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보장 기간을 설명해야 된다. 자, 우리 중개 완성이 됐을 때, 자,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요. 완성이 됐을 때는 완성된 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시기 가지고 잘못 씁니다. 완성이 됐을 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4번도 쌍방무대 교부해야 돼요. 안 하면 100과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게. 그래서 이걸 체크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2번입니다. 그럼 맞았고요. 2번 질문. 개업공사는 고의로 당사자에게 손해 입힌 경우는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 공사법령상 손해배상 책임 보장 규정에 의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지금 비재산적 손해가 나왔죠. 그러면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이거 우리 법상은 책임이 없어요. 공사법령상은 책임이 있다. 틀렸죠? 우리 법상 책임은 없습니다. 그죠? 재산상 손해의 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비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배상금이죠. 이것은 민법에 따라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정답 됐네요. 3번 개업공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중개사무소 제공했어요. 이게 사무소 제공했다. 그럼 때 그 재산상 손해 배상 책임이 있죠. 우리 법 30조 제2항. 최근에 잘 내는 지문이고요. 4번 법인인 개업공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1억 이상이죠. 1억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에 보증 설정을 해야 되나 보장금액에 상한은 없다. 이 부분 가지고 작년에 이 신청을 들어갔는데 안 받아줬죠. 당연히. 그래서 보장금액에 상한 없다. 그러니까 설정하는 금액에 상한 없다는 뜻이죠. 이게 법문이 보장금액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한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1억 이상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최고는 없다는 얘기죠. 다음 5번입니다. 그래서 맞았고요.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도 맞고요. 5번입니다. 지역협동조합이 노협동조합법의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 보증교환에 설정하는 손해배상 책임 보증의 최저 보장금액은 개업공사의 최저 보장금액과 다르다. 이것도 역시 이런 식의 지문 잘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좀 추상적인 지문들은 잘 안 내요, 원래. 근데 작년 시험에서 이게 중개업법 시절에 냈던 지문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농협동조합은 1,000만 원이죠. 그럼 이제 법인은 2억 이상이고 개인은 1억 이상이니까 최저 보장 금액 있죠? 이건 둘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이거는. 자, 그러면 넘어갈까요? 18번 문제예요.
그래서 작년에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에서요, 무려 3문제를 낸 거예요, 지금. 이게. 보증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럼 오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1번. 개업공사가 보증 설정 신고를 할 때 등록과청에 제출해야 될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지문도 썩 솔직히 안 좋은데, 우리 그 보증 설정 신고 할 때 있잖아요. 인허가 보증보험증권, 공제증서, 공탁증서를 제출하는데 이거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를 지금 현재 제출하는데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캐닝해갖고 PDF 파일로 지금 첨부하라.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출할 수 없다. 틀렸죠?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번 틀렸고 2번입니다.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과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라도 개업공사는 등록과청에 보증설정 신고를 한다. 이거 개업공사죠. 개업공사는 등록과청에 보증설정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럼 직접 통보를 했거든요. 직접 통보한 경우는 별도의 보증설정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틀렸죠? 직접 통보해버리면. 이건 협회 때문에 둔 규정이죠. 그래서 2번 질문 역시 틀렸습니다. 다음 3번.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지금 변경이 나왔죠. 그럼 변경이 나오면 키워드가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가 나와야 되죠. 지난 후에. 틀렸습니다.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그럼 4번입니다. 보증의 변경 신고를 할 때 손해배상 책임 보증 변경 신고 서식에 보증란에 변경 후 보증 내용을 기재한다. 그럼 지금 변경 신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식을 갖고 또 이걸 물어봤는데 조금 그랬습니다. 이 질문도. 그러니까 변경 신고를 할 때 변경 서식 있지 않습니까? 이 서식에 보증란이에요. 이거는 변경 후 보증 내용을 기재합니다. 맞았어요. 맞았는데 이게 아쉬운 점이 좀 이게 뜬금없이 그냥 보증란에 변경 후 보증 내용 잃어버리니까 어려웠죠. 이게 맞나 틀리나 어려웠는데 이게 서식을 보면요. 변경 전 보증 내용이 이 칸 바로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변경 전 보증 내용이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보증란은 변경 후 보증 내용을 기재하는 거죠. 그래서 지문이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 이제 정답이 됐고요. 5번이에요. 개업공사가 보증보험으로 손해배상을 할 때는 그 보증보험의 금액을 보전해야 되며 지금 장난쳤어 이것도.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했다고 그랬죠. 그럼 그 보증보험 금액을 보전해야 되며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확실히 지금 틀렸는데 무슨 보전이란 말은 채워넣는다는 뜻이죠. 재가입해야 되죠. 전액을 다시 가입하는 거예요. 공탁으로 만약에 손해배상했을 때 보전이란 말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보증보험은 재가입해야 되죠. 장난친 거고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이것도 기관을 통해 손해배상했지 않습니까? 다시 가입을 할 때 변경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증보험에서 손해배상을 했어요. 다시 가입할 때는 공제로 가입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있죠. 그래 틀렸어요.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1번 지문도 사실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5번 지문도 장난을 쳐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문은 별로 느낌이 안 좋아요. 기분 나쁜 지문들이에요. 장난을 쳐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중개업법 시절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공인사법으로 바뀌면서 이런 문제를 잘 안 냈었는데 작년에 이런 지문들이 나오면서 제가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중개업법으로 지금 회귀했다는 느낌 드는데 중개업법 시절의 출제위원 그 출제 방식을 지금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문제를 냈던 분이 출제위원에 들어갔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좋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18번 문제 아주 불쾌한 문제였고요. 자 이제 19번 문제로 갑니다. 공인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고발 대상이 아닌 거. 우리 법령상 포상금이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우리 법령상 포상금 대상은 우리가 교포양부모로 암기했죠. 교포양부모는 좋은 일 했으니까 포상금 줘야 된다. 양부무죠. 그럼 부동산 거래세 교란행위죠. 그럼 교란행위가 시단 유가강제 방해죠. 시세 교란행위죠. 단체 구성 중개 제한 행위고
유도했거나 가격 제한했거나 강요했거나 제한했거나 방해했다. 정당한 표시 광고 방해한 거예요.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표시,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한 거예요. 아닌 자가. 그 다음에 양도대한 자, 받은 자고, 부정 등록자, 부정 취득자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 이렇게 되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폐업 신고 계속하여 중개업한 자, 등록 취소 계속하여 중개업한 자 이렇게 바꿔내도 알아보셔야 돼요. 이게. 자, 그러면 고발 대상이 아닌 거. 그럼 X 해놓고 시작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한 자, 무등록업자에 걸렸죠? 그럼 대상 맞고, 부정한 마음으로 등록한 자, 부정록자 맞죠? 부정 취득자 아닙니다. 거짓 등록이라고도 표현 많이 해요. 거짓 등록. 다음에 자격증을 다른 사람부터 양수받은 자 대상이고, 다음에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민 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이게 시세교란 행위죠. 시에 걸렸고, 그러나 직접 거래한 자입니다. 이 자는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5번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정답 5번. 자, 그러면 이 정도. 그래서 19번 문제 5번 정답이었고요. 단답형 문제였습니다. 그럼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사법령상 공사협회 이하 협회를 한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그럼 X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협회 물론 한 번씩 꼬박꼬박 내죠. 협회는 시도의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기여관 업무를 위탁을 할 수 있다. 실무기여 협회 할 수 있죠? 예, 당연히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고요. 현재 하고 있죠. 교육 업무를. 그럼 맞고요. 2번입니다.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된다. 책임준비금 용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그럼 이때는 승인. 체크포인트가 국토부 장관도 꼭 체크해야 돼요. 이자의 승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럼 맞고요. 다음 3번, 협회는 공사법에 따른 협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부동산 정보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자, 부동산 정보 제공 사업을 우리 한국공사협회는 하고 있죠. 한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의 질문 잘 내고 있는데,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틀렸죠? 수행할 수 있고요. 수행할 수 있죠. 그래서 3번 정답이 됐고요. 4번, 협회에 관한 공사법에 규정된 의는 민법 중 사단법인 체크해야 됩니다. 재단법인 아니에요. 민법 중 사단법인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그럼 5번 질문이죠.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공제사업 회계요. 이거는 분리의무가 있죠.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게.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반을 했으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할까요? 예,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